하게 되면은 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기초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기초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잡석 지정, 판축 지정, 장대석 지정, 모래 지정, 나무 말뚝 지정. 그냥 뭐 이름만 들어도 대충 다 아시겠죠. 판축 지정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고대 건축의 기초 유적을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루떡 생각하시면 돼요. 시루떡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흙을 여러 차례 다지면서 계속 다지면서 올라오는데 담장 아니면은 성곽 건물들, 그다음에 옛날 목탁지라는 석탑 건물의 밑을 보면은 이런 판축 지정들이나 입사 지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잡석입니다. 요즘에도 잡석 지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콘크리트 기초 아니면 잡석 지정.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요즘에는 워낙 품도 많이 들고, 입사 지정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모래 붓고 물 붓고 모래 붓고 물 붓고 이러면서 하면서 모래하고 모래 사이에 간격을 아예 없애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땅이 처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방식이고, 참고로 나무 말뚝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습기가 많은, 물이 많은 지역에 나무 말뚝을 박아 넣어서 땅에 진해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기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청계천 주변 있죠. 청계천 주변이나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지형이 우리나라 전체 지형으로 보면은 서쪽에 비해서 동쪽이 높잖아요. 동쪽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데 청계천 생각하면 거꾸로죠. 청계천은 거꾸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 옛날 뭐 보면은 물이 거꾸로 만나는 걸 역수라고 하는데 굉장히 명당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그런 데가. 근데 서울을 보면은 항상 동대문 쪽, 사대문을 기준으로 보면 동대문이 낮아요. 모든 물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 보면은 요런 이제 나무 말뚝 지정의 그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판축 지정의 사진입니다. 시루떡처럼 이렇게 천천히 이거 다 인력으로 한 거예요, 전부. 요거는 이제 익산에 있는 제석사지 백제 시대 때 유적입니다. 근데 달고지라고 하는 게 땅을 다질 때 쓰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목달고 아니면 석달고 두 가지가 있는데, 목달고는 말 그대로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하는 거고, 석달고는 큰 돌을 여러 사람이 줄을 이렇게 잡고서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하면서 다지는 방식입니다. 옛날엔 달고패가 따로 있었다 그래요. 땅을 다지기 위한 달고패가 따로 있었고, 우리 민요 중에서 왜 그 달고소리라는 거 아마 있을 거야. 달고패들이 달고를 하면서 부르는 노동가요. 그런 게 있죠. 요게 이제 잡석지정입니다. 이렇게 생긴 자연석을 잡석이라고 해요. 잡석과 흙을 넣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넣고, 이거는 전체를 다 안 하고 초속 밑에, 그러니까 기둥이 쓸 자리들만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거를 잡석지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네네 쌓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깊이 파는 거죠. 이렇게 파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잡석을 틈케이 쌓으면서 계속 다져서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마사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거 섞어 넣기도 하고. 어차피 지금 돌과 돌 사이는 다 층이 뜨잖아요. 공간이 생기니까 그런 공간을 다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흙으로 이제 채워넣는 거죠. 이게 어디 사진처럼 보이십니까? 동대문. 숭례문입니다. 숭례문. 현재 높이, 원 높이. 우리가 아는 숭례문은 이거지만은 원래는 이거예요. 지금은 서울 전체가 지금 옛날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국토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 묻혀 있었던 곳이 전부 1.6m라고 돼 있죠. 묻혀 있었던 요런 성벽을 육축이라고 하는데, 성문 주변에 있는 요런 무사석으로 쌓은 그 성벽을 육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묻혀 있던 자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숭례문 보수하면서 이 부분을 그렇죠. 그때 파면서 이제 확인했던 거죠. 요건 장대석 기초라고 해가지고요. 장대식이란 말 그대로 긴 돌입니다. 긴 바강석 돌인데, 그런 돌을 우물전자 형식으로 층층이 쌓으면서 하는데, 이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경주 사천왕사 금당지 초석과 적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잡석,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초석을 넣는데, 초석도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 요 밑에는 안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보이는 부분보다 위치가 훨씬 더 크죠. 그래야지 이제 지붕의 하중을 다 온전히 받아서 밑으로 전달을 하니까. 요건 이제 입사 지정입니다. 모래로
모래 넣고 물 넣고 다지고 모래 넣고 물 넣고 다지고 이런 방식으로 입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기초 범위에 따라서 아까 그거는 이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기초를 한 건지를 분류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초의 범위를 가지고 분류를 한 건데 말 그대로 기둥에 쓸 자리만 기초를 했었다. 이런 건 독립기초. 기둥에 서는 줄을 따라서 그대로 다 하는 경우를 연속기초 또는 줄기초라고 표현을 하고요. 온통기초, 매트기초 이거는 요즘에 많이 하죠. 콘크리트를 갖다가 그냥 전체 건물이 서는 전체를 다 하는 경우가 있고 파일기초 아까 말뚝 지정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밑에다가 진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일을 받고 그 위에다가 기초를 하게 되는 거죠. 기초를 할 때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될 게요. 항상 생단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 위에 있는 표대 부분은 나무, 풀 또는 동물들의 부식물 같은 경우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서 하중이 가해지면 계속 조금씩 친화가 됩니다. 근데 생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초를 할 때 파보면 알아요. 이게 한번 뭔가 그 사용했던 것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유기물이 섞여 있거나 그런 거는 하고 생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를 할 때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다져져서 상부의 하정이 가해지더라도 더 이상 침하가 되지 않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땅이 열지 않는 동결 심도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 건데 땅이 얼었다 풀렸다 하면은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거기 하면은 집이 심지어는 올라오기도 해요. 그거를 잘 안 지키면. 앞에 봤던 사진은 옛날에 했던 방식이고요. 요거는 요즘에 사람이 안 합니다. 이런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요 규준틀을 낸 거 보이시죠? 네, 그럼 미리 이제 그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기계가 와가지고 쭉 땅을 팝니다. 틈파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초 자리를 틀을 파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잡석을 채워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에 다집니다. 초석 위로 가로지르고 있는 선 보이시죠? 이 선이 아까 바깥쪽에 매달았던 규준틀 있죠. 그를 높이를 아까 봐놨잖아요. 그 높이에 맞게끔 실을 다 띄워서 그 초석 높이랑 실 높이랑 맞춰서 초석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지난번 첫 번째 시간 때 보았었던 그 삼척 죽수로 같은 안반 위에 올렸을 때는 이런 걸 볼 수가 없겠죠. 그거는 이제 그 그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높이를 보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초의 높이 자체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후에 공사하는데 편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고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고막이를 먼저 다 해놓고 해요. 옛날에는 목공사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공상의 용이성도 있고 요즘에는 그러고 보시면 바깥쪽에는 까만색 전벽돌처럼 보이지만 안쪽에는 다 시멘트 벽돌로 그냥 쌓아놓고 나서 이제 밖에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얗게 미장들이 들어와가지고 하얗게 이제 줄눈을 만들면은 아까 제가 경남 고성 사례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인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요. 이거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수직. 네, 수직을 보고 있습니다. 기둥에 보면은 선들이 먹선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림추라고 하는데 위에다가 딱 꽂고 보면은 이 다림추 선과 기둥에 그어져 있는 먹선이 일치를 하게 되면 수직으로 선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높이를 이렇게 맞춰요. 수직을. 이런 쐐기돌을 이렇게 박으면서 임시로 수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초석에 맞게끔 요거를 이렇게 그대로 따서 그립니다. 요거를 그랭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거 보이시죠? 다 이제 그랭이 따가지고 이제 완전히 안착시킨 겁니다. 다 올려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이런 가세를 다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올라갈까요? 아까 우리 봤을 때 우리는 이게 창방이 올라갔죠. 창방이 올라갔고 입공집이 아닌 경우에는 도리가 올라가거나 그럴 겁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이 이런 소로와 소로 방망이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형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공간이 뜨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소로를 다 집어넣고 소로와 소로 사이를 막는 부재를 끼우게 되는데 그것도 끼웁니다. 소로에다 홈을 파가지고 옆에다가 소로 옆에 홈을 파서 끼우는데 그걸 소로 방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해도 나무가 여러 겹을 붙이면은 나무가 수축을 하면서 좀 텀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이
소로에다가 끼우지 않고 소로 방망이라는 부재를 위에 부재를 한 부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홈만 이렇게 턱만 이렇게 내가지고 마치 두 개의 부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시공 활용하고 요 소로도 반쪽 소로를 써요. 반쪽 소로를 그냥 붙이는 거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가 똑같거든요. 앞뒤가 똑같은 통소로인데 그렇지 않고 따찌 소로라고 해가지고 반쪽만 있는 소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포가 올라가고요. 요즘엔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력으로 다 했을 텐데 장비가 없으면은 요즘 일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 끌어서 쭉 다 하고요. 아까 여기 오는 요 포가 충양이라고 불렀던 포죠. 아니면 또는 측포, 옆에 붙이는 포라고 해가지고 딱 이거 보면은 무진각 아니면은 팔짝이겠죠. 지금 모양을 보면은. 만약에 맞배집이면은 포가 측면에 여기도 하나 더 걸렸을 거예요. 얘는 대신에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요 기둥은 회천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기역자 또는 미연자 꺾이는 집들 있죠. 꺾이는 집들에 보면 꼭 꺾이는 부분의 기둥을 보면은 부재가 사방으로 와서 붙죠. 네 군데서 사방향에서 와서 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얘도 보고 얘도 보고 도리도리 회천 기둥 자리입니다. 요렇게 다 따서 주먹장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하고요. 요렇게 통 물려서 그래야지 이렇게 만약에 장부만큼만 이렇게 딱 하면 장부가 약하니까 톡 부러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기둥에 물릴 때는 한 한치 정도 통으로 다 물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먹장을 만들어서 결구를 시켜주게 됩니다. 보의 단면인데요. 좀 특이하죠? 이런 모양들은. 요즘에는 이런 모양 거의 안 씁니다. 고려시대 건물들 보면 항아리보라고 해가지고 보를 딱 잘라서 옆에서 딱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보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례들이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뭐 이런 걸 쓰죠. 이런 거나 뭐 이런 걸 아니면 이런 거 좀 쓰죠. 추녀 부재입니다. 추녀는 곡재를 사용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이제 뭐 기계로 다 깎아서 가지고 들어오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추녀를 그렇게 되면 얘가 기둥 밖으로 많이 빠져나오잖아요. 많이 빠져나오니까 뒤에서 아무리 추녀정이라든가 이런 걸 박아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끄러지려고 하거나 이게 경사재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려고 하거나 요 위에도 지금 다 지붕이 기와 뭐 이런 거 다 얹혀 있으니까 눌려요. 들립니다 이게.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뒷부를 잘 고정시켜주고 이 부재가 힘을 잘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휜 곡재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휜 곡재를 쓰는 게 유리하고요. 근데 그런 걸 못 구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사각형의 그러니까 직재를 가지고서 이런 형태로 어차피 곡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앙곡이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깎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고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추녀가 지붕의 형태를 결정짓는 첫 번째 요소예요. 추녀를 얼마만큼 많이 내밀었는지에 따라서 지붕의 아너리를 결정하게 되고 추녀 곡을 얼마만큼 두꺼운 걸 쓰느냐에 따라서 앙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앙곡과 아너리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부재는 사실상 추녀입니다. 추녀 작동하는 게 상당히 고급 기술이에요. 사실은 이게 고급 기술이고 쉽지 않은데 이것저것 계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일단 추녀를 걸고 나면 그 형태를 잡아주는 거는 이 평고대예요. 형태를 표현하고 형태를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 평고대라고 하는 부재입니다. 제가 석가래가 한 번 나왔을 때는 호처마, 그다음 구연을 달 경우에는 겹처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처마하고 겹처마일 때 평고대도 당연하게 겹처마일 때는 두 개를 쓰게 되고 호처마일 때는 하나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두 개를 사용할 때 첫 번째 그는 평고대를 초맥이, 두 번째 그는 그 평고대를 이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목수들이 현장에서 이거를 형태를 잡을 때 맥이 잡는다는 표현을 써요. 맥이 잡는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은 거는요, 미리 준비를 해놔가지고 양쪽에다 받침목 받쳐놓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쳐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재를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요즘에는 이렇게 공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 현장에서 침묵해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조립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 갖다 놓고 그렇게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잡아당겨서 곡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언제 푸르는 거예요? 끝나서요.
기가 다 올리고 나서. 아니야, 기어까지는 아니고 예. 숟가락에 이제 박으면 안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숟가락을 걸거든요. 앞부분에 자세로 설명을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딱 평고대를 걸게 되면 추녀 끝에서 이렇게 딱 맞추게 됩니다. 추니하고 평고대 사이에 콤을 파가지고요,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숟가락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평고대에서 숟가락을 이렇게 못으로 박는 거죠. 추녀 끝에서 이렇게 평고대랑 결구를 시키고요. 평고대가 앉힐 자리입니다. 이렇게 타서 맞추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기둥 있죠? 요게 회천 기둥이에요. 요렇게 기역자로 꺾였을 때 요 기둥은 네 군데서 오는 부재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회천골이라고 하고, 요거를 회천 기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걸리는 추녀가 있는데 요거를 회천추녀 또는 골추녀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못이나 아니면 볼트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분은 뭐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까? 사진을 보고 포즈를 취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작업 지시를 하는 걸까요? 뭐 두 개만 더 올려줘.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숟가락도 여기에 서로 어긋나게 해야 돼요. 어긋나게 깍지 끼듯이 마치 손가락으로 깍지 끼듯이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잡고 있는 힘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요 위에다가 나중에 적심돌이라는 걸 하나 더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심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얹으면 말 그대로 손깍지를 끼고 그 위에다가 부재를 하나 딱 걸어주면 완벽하게 고정이 되겠죠. 나중에 또 지붕 공사하기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는 게. 숟가래는 수평으로 말하자면 일찍이잖아요. 근데 이 위에 얹히는 숟가래는 추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죠. 그 사이에 뜰 거 아닙니까? 뭔가를 메꿔줘야 됩니다. 그 부재가 갈모삼방이라고 하는 부재입니다. 갈모삼방. 그래서 긴 삼각형 모양입니다. 고기 높으면 당연히 이것도 높을 거예요. 그렇죠? 올려놓은. 예. 돌이 숟가래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니까 돌이하고 숟가락 사이가 뜨는 부분,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쳐주기 위해서 부재를 쓰게 되는데, 그 부재 이름이 갈모삼방이라고 하는 부재입니다. 요 부분요, 요 부재가 갈모삼방이고요. 요런 거는 맛배집에는 없고 팔짝이나 무진각에 있습니다. 맛배집행이 안곡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받침목 정도로만 살짝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미장에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재인데요. 이런 갈모삼방은 다 보여요. 밖에서 보면 보이고, 우리 저희 사무실도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다 보일 겁니다. 요 뒤쪽에 그는 숟가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승자연이라고 해서 추녀 끝지점에서, 추녀하고 중두리가 만나는 끝지점에서 모든 숟가래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방식으로 그런 숟가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래하고 숟가래 사이 틈이 안 보여요. 이런 거를 선자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따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냥 숟가래 자체를 이렇게 침묵해가지고 일일이 한 장씩 다 모양이 맞게끔 다 침묵을 해서 이렇게 얹는 겁니다. 굉장히 공력이 많이 가서 현장의 목수들도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에 개판을 얹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숟가락 자체를 다 이렇게 침묵을 해가지고 메꾸게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형태가 희한하게 생겼죠? 다 달라요. 이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올라가는 이 곡이 다르잖아요, 전부 다. 길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 달라요. 이거는 밑에서도 한꺼번에 다 계산해가지고 침묵해서 올리기가 힘듭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조립하다 보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침묵해서 올리지만은 한 장씩 한 장씩 다 맞춰보면서 깎아내고 하면서 다 맞춰요. 어쩔 수 없이. 밑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요게 승자연이고요. 요게 마조견이라는 거고, 요게 평연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평연을 사용합니다만은 좀 지붕 구조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석가래가 지붕에 있는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기와라든가 이런 무게를 받지만은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은 일종 이중 지붕 비슷해요. 요게 승자연. 여기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이게 한 군데 모여져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꼭지점이 다 다르죠, 그냥. 그래서 이 틈 사이가 다 떠요. 얘처럼 완전히 조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주심돌이라고 보면 주심돌이 안쪽에 다 붙잖아요, 그렇죠? 석가래하고 석가래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마조견을 보면 다르죠. 이 사이가 뜹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집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개판이라고 하는 부재를 석가래하고 석가래 사이 공간을 내봅니다. 개판이라고 하는 부재가.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가 흔치 않았으니까, 그리고 공구가 연장에 지금과 같지 않았으니까 이런 판지 하나를 캐내는 게 굉장히 큰 공력이었거든요. 공력을 들여야지 캐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개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야 뭐 기계로 다 하니까. 그래서 산자라고 하는 부재를 많이 썼는데, 발렸듯이 새끼줄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쌀이나무나 대나무나 이런 걸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쌉니다. 근데 어쨌든 개판으로 가지고 메꾸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다 메꾼 모습이죠.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를 메꾸고 난 다음에 승자의 모양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개판을 쫙 그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얹고 못으로 이렇게 닦고요. 참고로 못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다 이거를 한번 굽혔죠. 그물못치기라고 그러는데, 판재가 넓다 보니까 얘가 말하면서 찢어져요. 양쪽을 다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래서 약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물못치기를 하면은 얘가 찢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개판을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못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누름목 같은 거를 올려주고요. 요거는 지금 안에 보니까 이런 흔적들을 보니까 틈을 폼을 싸서 메꿨어요. 보기가 싫으니까. 부연, 여기 이제 겹쳐말겠죠? 부연의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붕 고기 따라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요거를 막는 게 이제 부연 착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붕을 이렇게 봤을 때 부연에 있는 건물도 보면은 요런 부재가 보일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요런 것들 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런 부연 착고라고 합니다. 요것도 한 장 한 장 다 껴요. 이렇게 부연 옆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그 사이에 다 껴놨습니다. 여기 편고되겠죠? 이맥이 해당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꽤 큰 합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이라면은 종돌이하고 중돌이 사이만 만들겠지만, 얘는 얘가 상중돌이라고 친다면은 중중돌이까지 합각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문화재 건물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목수들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공돌이 들어옵니다. 기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건 중화를 쓰고 있습니다. 300에 360. 그리고 담장 같은 경우는 소화를 많이 쓰고 있고요. 아주 굉장히 큰 사찰 건물 같은 경우는 뭐 대화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살림집이면 이 중화를 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와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은 몇 개 안 남아있죠.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뭐 궁궐이라든가 옛날 큰 사찰 같은 데 가보면은 여러 가지 장식 기와들이, 특수 기와들이 있긴 한데,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기와는 암기와, 숲기와, 그 다음에 막세를 쓸 때는 막세기와, 잠깐 말씀드렸던 착고기와, 요런 거 정도만 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기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국물 같은 건물 가보면 이런 잡상들은 있죠. 뭐 요런 것도 일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용머리 같은 것도 남아있고, 그 정자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와있는 절병통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뭐 특수기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미는 상상 속의 동물인데 물을 다스리는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붕 맨 위에 끝에, 용마루 맨 끝에 이렇게 얹혔는데, 거의 뭐 이것도 고려 시대에 넘어오면서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옛날 삼국시대 때 또는 통일신라 시대 때 유적지를 보면은 이런 침미들이 있는데, 높은 거는 막 한 1m 20 정도, 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기와 저 크기 자체가. 여기 얹히는 장식 기와들, 이걸 잡상이라고 부릅니다. 잡상. 궁궐 건물이나 가야지 볼 수 있죠. 우리 이분이 그 서유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서유기. 그 우리 스님 뭐죠? 누구죠? 삼장법사, 손오공,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쓰는 개수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지붕의 종류 및 형태입니다. 맞배, 무진각, 탈장, 모임지붕. 모임지붕도 3호정이 있을 수도 있고 6모정, 8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건데 숭례문 이 중에 어디 지붕 형태에 해당이 되겠어요? 숭례문 또는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똑같습니다. 팔자. 오진각. 우진각이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권위건물의 대부분 다 무진각을 썼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근데 팔자 지붕을 많이 씁니다. 지붕의 발생 경로를 보면은 아마도 그다음 이런 식으로 갔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팔자 지붕 같은 경우는 맞배 지붕과 무진각 지붕을 결합해 놓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배 지붕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고 정갈한 느낌이 드는데 측면이 좀 보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측면에 좀 나무들이 보면은 부식되거나 이렇게 비바람에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와지붕 순서입니다. 기와지붕 시공 순서입니다. 산자액기 대신에 개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석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요즘은 뭐 단열재를 그냥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전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요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산자액기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봤던 건 개판이라고 해가지고 넓은 판을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를 공간을 메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이런 식이었어요. 대나무를 쓰든 아니면 이런 쌀이나무 같은 거 산자를 쓰든 이렇게 새끼줄로 엮은 다음에 안팎으로 흙을 쳐발라가지고 공간을 메꾸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적신, 보토, 기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저기 무형문화재 고유자입니다. 이건복 선생님이라고요. 밑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산자액기하고 그 위에 흙을 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밑에서 다시 흙을 쳐발라서 이걸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치바지라고 해요. 치바지. 그리고 난 다음에 회로 마감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산자하고 흙을 안 쓰면은 아까처럼 이제 개판을 쓰게 되면은 그냥 개판이 그냥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의 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하려면 산자역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물론 개판을 하고 개판에다가 바를 수는 있어요. 떨어지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재료들이 워낙에 메시 같은 거. 잘 나오니까 메시 같은 거 해도 되고 본드 같은 거 좀 섞어서 해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잖아요. 본드 같은 거 섞으면 안 좋으니까. 근데 뭐 하여튼 요즘에 강도가 워낙에 잘 나오는 자재들이 있으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마감할 거면은 사실 뭐 굳이 개판을 쓸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 근데 가끔씩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개판으로 해놨는데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 나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집이 약간 어둡고 무겁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서 하얗게 회를 칠하려고 개판에다가 마감을 이렇게 회마감으로 하신 분도 봤습니다. 저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강회라고 해가지고요. 옛날 그 전통 그 건축에서 많이 쓰였던 고급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피우면은 소화열이 일어나서 잘못하면은 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맹이가 다 저게 소화될 때까지 맨날 며칠 이렇게 피워둬요. 물을 부어두면은 알아서 지가 부글부글 계속 소화열을 일으키면서 계속 소화가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소석회인데 그 소석회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미장에도 쓰고 지붕에도 쓰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암자 이거는 지금 직접 기와를 대고 그리는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기와가 다 크기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하나 샘플 잡아가지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자기라고 부르죠. 이렇게 자기라고 하지만 요즘에 이 자기라고 안 쓰고 자기로 안 쓰고요. 직속이라고 아시죠? 네, 직속이라 가지고 이렇게 쭉 파면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풍분의 위에다가 못을 박아서 걸고 그리고 나서 기와가 이게 오겠죠, 그렇죠? 기와가 얹힐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적심 얹는 거고요. 요 개판하고 개판 위에다 적심을 얹었어요. 이렇게 적심을 다 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이 좀 질이 안 좋은데요. 요게 지금 흙이랑 강이랑 섞어서, 마사랑 강이랑 섞어서 일종의 방수청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줘요. 그걸 강회다심이라고 하고요. 기와 얹을 때 암기와 얹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띄워서 기와 골 라인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런 흙을 알매흙이라 그래요. 밑에서 집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던져주면은, 위에서 흙을 개서 던져주는 사람 하나 있고 위에서 받는 사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와를 저게 알매흙이나 홍두깨흙, 숫게 얹을 때는 홍두깨흙이라고 하는데, 그런 흙들을 얹으면서 기와를 얹고 있죠.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 회층골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이 누수에 제일 약해요.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렇게 동판을 깔아줍니다. 비가 새더라도 동판 때문에 집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쭉 겹치면서, 그렇죠? 겹치면서 쭉 깔아주고. 근데 아까 방수 시트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네. 또 그 위에 또 저런 것도 네, 회층골은 특별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100%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잡상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이렇게 적색까지 다 썩어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씩 고정시키고 동망을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양성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하얗게 다 나중에 발라서 다 공사 끝나고 보면은 이렇게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이런 부분들이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와 공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집이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 균형을 잡게 됩니다. 배양되고 웬만큼 배양되고 무게가 충분히 눌러지기 때문에 나무의 변형이 더 이상 아예 진척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이제 잘 안 움직이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수장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인방, 밑에 걸면 하인방, 중간에 걸면 중인방, 위에 걸면 상인방,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뭐 문선, 그 다음에 벽 옆에 붙이면은, 벽을 만들 때 하는 거는 문선, 벽선 이런 거는 사실상 같아요. 근데 다만 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은 벽선이고, 문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은 문선이고 그렇습니다. 기둥 옆에 붙이면 주선이고, 네, 그런 하여튼 수장제들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장제 설치할 때 기둥이 양쪽으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끼워야 되잖아요. 끼우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기둥은 고정되어 있는데 인방제를 끼우려고 하면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홈을 좀 더 많이 파요. 한쪽을 더 많이 파고 여기도 더 길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으로 쑥 끄집고 넣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쪽에 맞추고 난 다음에 빼죠. 이쪽에도 꼽아야 되니까, 이쪽 기둥에도. 그러고 나면 여기 틈이 생겨요. 그렇죠?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세기를 박는 겁니다. 인방을 그렇게 끼우고 있습니다. 요즘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통으로 조립해가지고 세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전히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방 자리고요. 하인방 좀 설치한 사진이고, 요거는 머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밖에도 보면은, 저기 보면 머름이 있는데요. 요런 그를 머름이라고 해요. 머름인데 출입문 말고 창을 설치할 때 그 밑에다가 설치하는 그걸 머름이라고 하고요. 뭐 머름도 뭐 어미기둥, 뭐 동자기둥, 뭐 머름 청판 여러 가지 뭐 이름들이 다 따로 있긴 한데, 우리 문화가 자식 문화니까 방에서 앉았을 때 앉아서 팔을 탁 걸칠 수 있는 정도의 높이, 그렇게 해서 창문을 딱 열고서 여봐라 딱 그 정도 높이로 해서 머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벽을 만들 때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인방과 인방 사이에 중기시라고 하는 나무를 다 짜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만든 걸 외라고 해요. 외. 중기 세우고 외 엮고 여기다가 안팎으로 흙을 쳐바르고 미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벽을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지금 이제 다 중기 세우고 외 엮고 나서 그 다음에 흙을 바르는 모습이죠. 안쪽에서 흙을 제가 쳐바른다는 표현을 썼는데, 속된 표현이 아니고 진짜 그래야 돼요. 이렇게 탁탁 쳐바르야지 대나무 저기 외와 외 사이에 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기거든요. 거기까지 이렇게 흙이 빠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바깥에서 부었을 때 그 흙과 흙이 딱 붙으면서 서로
잘 결합이 되거든요. 흙 다 빠져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끌 때도 그냥 만개 끄면 안 되고 너무 많으면 흙이 쑥쑥 빠질 거니까 안 되고 또 틈을 너무 적게 주면 흙이 잘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적당하게 틈을 주면서 외를 엮어야 돼요. 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정도. 물론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요즘에는 다 반듯반듯한 나무 쓰고 그 시중에서 파는 대나무 가지고 쓰니까 이렇게 했지 옛날 집들 보면은 이렇지 않아요. 막 구불구불한 나무 쓰고 쌀이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막 사용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벽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황토 벽돌 같은 것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런 거를 대체로 네네. 그래서 벽체를 하는 게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벽체를 틀을 짜가지고 밖에다가 OSB 합판, 목조주택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OSB라고 하는 합판을 붙여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다가 타넬질을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안쪽에는 보통 이제 석고보드 같은 거, 투피, 투장갑 같은 거 붙이고 난 다음에 방이면은 한지를 붙이고 거실 같으면 타일 같은 걸 붙이겠죠. 그리고 선반 같은 거를 해야 되면은 석고보드는 약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합판 같은 걸로 별도로 대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장 같은 거 박을 때, 못 박을 때 고정이 잘 되니까 요즘에 이런 건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법으로 따지면은 옛날과 같은 습식 방식,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건식 방식,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벽돌을 쌓아올리는 조적 방식, 이런 방식으로 벽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적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즘에 많이 해요. 저희도 주로 이런 공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반까지 다 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런 틀을 짜서 메꾸고, 이것도 이제 2x4나 2x6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목조주택에서도 2x6를 외벽에다 많이 사용하고 2x4를 내벽에다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2x6는 외벽에 할 때 2x6 많이 사용하고 내벽 할 때 2x4 해서 이렇게 틀을 맞춰서 짜내고, 이 틀은 그 단열재 들어가는 틀이에요. 단열재. 그래서 간격이 단열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틀을 짜서 밖에는 OSB 합판 붙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 단열재 집어넣고 안쪽은 이제 여러 가지 마감재가 있죠. 스코보드를 하든 합판으로 하든 CRC 보드라고 하든 뭐 슈퍼520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재들이 있는데, 그때 공간에 따라서, 아니 그때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선택 사항이니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나요? 우물마루 짜는 거고요. 네, 우물마루를 대청 공간에 많이 사용한, 또는 아니면 내루 뭐 이런데 많이 짜게 되는데, 근데 대신에 이런 거는 멋은 있는데 여름철 나기면은 좀 시원하고 좋죠. 그런데 밑에 난방이 안 돼요. 이렇게 원목으로 쓰면.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런 창호 제가 갖다 넣습니다. 창호도 공간에 따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잘 살려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흔히 불발기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 불발기창. 그래서 요거는 주로 대청과 안방 사이 이해하고, 뭐 이거를 뭐 열어서 들어서 열개 방식으로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대청과 안방을 통으로 한 공간으로 넓게 개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그 계획하기 나름인데, 그리고 밖에다가는 이런 띠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남 고성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경남 고성은 이런 띠살도 있었고 이런 용자살도 있었어요. 그렇죠. 공간의 특성에 맞게끔 살을 잘 사용해야지 그 공간의 특성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창살 모양이고, 창살도 그냥 겉으로 보기엔 다른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모양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양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요런 모양도 있고, 다양한, 저희는 주로 이제 요런 그 배밀이가 많아요. 근데 좀 고급진 창살도 보면 이런 토밀이들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계로 하니까 특별하게 이런 건 아닌데요. 이런 것도 연장이 공구가 잘 발달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저렇게 많이 사용을 해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뭐 조선 후기 정도 넘어오면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외벽에 많이 사용하는 물은 이런 띠살창, 이런 교창 같은데 높이 다닐 때 고정창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숫대살창이라든가 완자살, 아자살 이런 거 실내 공간에 종종 많이 사용합니다. 이중창으로 할 때 이제 안쪽에 있는, 밖에는 이런 띠살 여다지, 안쪽에는 뭐 용자살, 미다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지으면 이런 방식의 이런 이제 집이 멋있는 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 시공 과정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 갖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